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농포 종무 선생의 시문, 이 가지는 문화사적인 의의와 앞으로 이 농포지를 어떻게 더욱 발전적으로 연구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최 측의 말씀에 따라서 제가 앉아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18세기 정치문화 관료 이력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한국 외부 연구회의 학술회의가 토요일에 있습니다. 마침 공교롭게도 1년 전에 제가 중국의 심천대학교의 국제회의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약속한 것이라 일정을 사로잡을 수가 없어서 토요일에 발표는 영상으로 대체를 하고 오늘 이렇게 종중의 여러 어른들을 모시고 저희 작은 소견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공부를 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농포에 대해서는 제가 이 원고의 주석에도 2번에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역사화로서 제일 중요한 것이 북관 8첩 있습니다. 고려대학 박물관에 있습니다. 거기에 창의 토해도라고 하는 바로 농포 선생의 공적을 기린 역사화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수준 장군도 거기에 녹둔도에 가 있을 때의 공적이 들어있고요. 정말로 이분들 8분이 없었으면 우리 한경도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토가 아니죠. 정말로 위기의 상황에서 지켜낸 분들을 잘 8분이 그려주는데 굉장히 소중한 역사화입니다. 그래서 농포를 바로 이 영정조 때 가게 되면은 당파에 관계없이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당세에 관계없이 우리 국가의 위기에서 우리를 지켜낸 영웅으로서 그리고 있다는 것. 특히 홍양호의 이 임명대첩가라든가 이런 거 보게 되면요, 지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절절하게 이 농포의 공적을 기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농포의 이 동북면의 안정과 우리 국토를 안정시킨 그런 공적에 대해서는 제가 2번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동안의 시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발표 원고의 첫 번째 보면 제가 서문에 농포의 이름에 부하고 자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모 문 중에서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문화사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정말 중국이나 일본과 같이 똑같은 한문학을 했다, 하는 기존 고전을 했다라고 하지만 우리 민족은 정말로 이 한문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의미에 맞게 사용을 했어요. 우리들의 이름 하나도, 우리들의 지명 하나도 소홀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나와서 호도 그렇고, 서재 제호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어떤 한 인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인물의 이름이 가진 뜻이 뭔가 먼저 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찾아봤어요. 그 봤더니 농포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포가 비명에 가신 뒤에 한참 뒤에 편찬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장, 가장 같은 것들도 좀 그 당시에 불충분했을 수가 있고 시문을 모은 것들도 불충분했기 때문에 많은 작품들이 남아있거나 관련 자료가 수집되지는 못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단 하나의 퍼즐 조각이라도 그것이 전체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하고 우리가 음악에서 첫 번째 하나의 의미, 그 전체의 악곡을
결정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분과 전체라고 하는 것에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이지 무엇이 항상 많다고 해서 모든 정보를 알려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농포를 들어보면 참 여러분들이 참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문을 모으고 가장을 모아서 그리고 신도비를 세우고 시장을 또 만들고 또 이러한 과정들, 그 다음에 또 중간고를 하고 연고를 또 편찬하고 하는 굉장히 노력을 참 많이 한 집안이다. 그걸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잘한 오류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후학들이 고쳐나가는데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원고에서는 농포라든가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객관적인 그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 휘를 사용했으니까 이것을 달리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구의 그 부자하고 이분의 그 자가 성인 때에 받게 되는 이름이 자허예요. 자허. 부와 허라고 하는 것. 여기서 실상은 결국은 믿을 부자. 이 부자라고 하는 건 신뢰하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신뢰할 부자. 그리고 이 허라고 하는 건 자허의 아들 자자가 들어있는 것은 마지막에 보자가 들어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미가 없고 사실 남자를 가리키는 미칭이라고 보면 좋겠어요. 공자의 제자들도 전부 다 자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자고 이런 식으로 아들 자자가 사실 뜻이 없어요. 로자의 뜻이 있는 거죠. 그런데 농포 선생도 이 자가 자허로 돼 있다. 그러면 실제 뜻은 뭐냐면 빌허자의 뜻이에요. 아니 신뢰한다는 것하고 어떻게 빈다는 것하고 뜻이 통할까? 예전부터 좀 대단해요. 요즘은 저희 부분 한글자를 제가 청송심신인데요. 심의수 집안의 후손입니다만 이 한글자를 쓰고 있지 않은데요. 예전에는 다 한글자와 또 실사가 있고 또 성인이 됐든 자를 붙여가지고 이분의 일생의 행적과 나아갈 방향을 가문에서 이렇게 권장하는 거죠. 근데 믿을 부자하고 어떻게 호자가 뜻이 통하는가?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보고 농포 선생이 그렇게 조국의 민족을 위해 가지고 온몸을 바치신 이유 같은 것도 이미 이름에 운명처럼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믿을 부자하고 빌허자의 관계는 아마 주역을 아시는 분들은 금방 아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표에 제가 잠깐 그림을 써놨습니다. 4페이지 보게 되면 이게 중국계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에 관한 64개 가운데 믿음에 관한 게입니다. 근데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그림을 보면서 아시겠지만 아래쪽에 삼효가 있고 학계라고 합니다. 위에 상계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6개를 모아놓으니까 가운데가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2개가 음이기 때문에 가운데가 비고 양쪽이 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학계나 상계에서 결정권을 가진 것은 2번째 효, 5번째 효입니다. 이게 다 양효예요.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가득 차 있는 거가 비어 있는 것이 통하는 말이 바로 중국계인데 이 농포 선생의 성함과 자에는 주역의 심오한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가운데 비어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주역 64개에서도 아주 중요한 게 뭡니까? 완전히 소유하기 전에 우리가 있었던 겸죄거든요. 겸손함. 이 비어있다는 건 신실함을 뜻하는 겁니다. 자기 자랑을 하지 않고 겸허하게 여기에서 비어있다는 뜻을 우리가 찾는 것이고 완전히 차있다는 건 그러니까 이 실이라는 것은 결국 정말로 실질적이고 허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성실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성실한 사람은
겸허한 사람만이 성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겸허함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어요. 논어에도 보면 논어의 가장 중요한 말이 저는 제 생각한 게 인 자체는 아니지만 극벌 원역이 없어야 된다고 했어요. 남을 이기려고 하고 자기 자랑하고 그저 조그마한 것 때문에 원망하고 자기 더 많이 가지고 욕망하고 이런 거를 경고한 게 논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 구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근데 바로 이러한 것들은 극벌 원역이 없는 그러한 그 겸허한 자세를 이 중국계가 말하는 것이고 아마 우리 집안 어른께서 그 자를 지어줄 때 허를 준 이유가 바로 헛것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내밀한 실질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신뢰의 근본은 바로 자기의 겸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내면의 그런 겸허한 자세를 통해서 신뢰를 받는 사람, 신실한 사람이 되다는 이름을 노포 선생의 성함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분의 일생을 신실하고 겸허하게 살게 만든 하나의 키워드가 아니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대단한, 이것만 보더라도, 이 성함을 지닌 것만 보더라도, 이분들의 집안이 주역이 굉장히 밝고, 학문 세계가 굉장히 깊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해주정수 이 가문의 일가에 이 대단한 그 학문을 가진 분들이 볼 수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제 그러한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농포의 시문을 통해 가지고 이분이 무엇을 구현하려고 했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가치가 뭔가 하는 것들을 2장부터 살펴보기로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1890년이 되어서야 흔히 중간부라고 하는 것의 연보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연보에는 저작한 그런 오류가 있지만 현재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자료들을 상당히 보고 있어요. 거기서 제가 놀라는 것은 이 창의 일기에 해당되는 그런 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현존하지가 않죠. 또 다른 분들의 여러 기록들을 첨부했다는 게 나오는데 현재 정하지가 않아요. 되게 비싸 보이니까 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임진왜란이라든가 병자를 거치면서 또 일제 강점기에 많은 약탈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문중에 이런 자료들도 많은 것들이 흩어지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 당신네들이 볼 수 있는 한에는 이것을 정리하려고 했다는 저는 굉장히 그 존경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연구를 편찬한 분은 누군지 성함은 나와 있지 않지만 나는 애썼다 이 문중에서. 그러면서 볼 때 상당히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농포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 해동 명장으로 생각을 하고 장수로 생각하지만 이분이 생진 양과에 합격을 하고 바로 문과에도 합격을 하고 또 기록에 보면 이 문신들한테 시험 보이는 문신 정시에서 장원을 하고 그렇게 있어요. 대단한 문학가입니다.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현재 우리가 일제 이후에 왜곡된 문학이 아니라 이 국가를 위한 문학, 또 이 사회를 위한 문학, 뭐 그 당시 사회 개념은 아닙니다만 이 집단을 위하고 개인의 삶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것이 문이에요. 너무 지금 협소하게 서구의 일제를 통해 가지고 들어온 문을 보다 보니까 농포 선생이 가지고 있는 문의 그 넓은 세계를 농포뿐만 아니라 사실 고전에 많은 작가들이 그 활동했던 그 문의 가치를 현대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과한형, 과거를 어떻게 시험을 받는가, 그 다음에 벼슬을 어떻게 했는가. 그런데 이 연구에서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주목했던 게 삼자함을 경대했다. 이 삼자함이라는 건 하나의 우리 국사에서는 하나의 소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자가 퇴직을 하게 되면 가는 공조하라는 게 세 글자예요. 그런데 과거를 합격을 해서 문장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맞는 세 글자의 직함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제교라고 해요.
지제교. 이 지자는 알지자를 써서 맡을 지자입니다. 제자는 만든다. 교는 임금의 명령문이죠. 그러니까 임금의 명령문을 대신해서 만들 정도의 문장가. 이거 대단한 거예요. 우리 역사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이 지제교에 대한 연구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이 지제교에 대한 것은 사실 연보나 이런 데도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연보에서 후대 연보지만 1890년에 했다는 것은 나는 이 지제교라고 하는 이 왕으로부터의 명령서를 받은 것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옮겼다고 생각해요. 가짜로 옮길 수는 없거든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최근에 다른 집안이나 좀 후대 숙종연간에 창계 임용 집안의 글을 좀 보고 논문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작년에. 이분도 보면은 젊은 시절에 지지교를 했어요. 근데 이 지지교라고 하는 것이 이 연보라든가 이런 다른 이런 저기에는 자세하게 나와있지 않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지교를 했는지 나오지 않아요. 그런 걸 추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마침 그 집안에는 이 교서 같은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직함에 이건 이제 겸직이기 때문에 다른 직을 하면서도 이 지제교를 하게 되는데 이 지제교를 한 것들을 추적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지제교였기 때문에 바로 왕조실록에 있거나 또는 국왕이 선포한 여러 가지 글들이 이분이 작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 농포는 불행하게도 이런 교서나 이런 것들이 현재까지 전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적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보면은 이 중간문에서 지제교에서 작성했던 글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어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주목해야 될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따 말씀을 드리면은 이 지제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잘해야 되냐면 한문에서도 제일 어려운 게 변문입니다. 변문. 그게 사죽변문이라고 그러고 이것들은 굉장히 필요 없는 글이라고 생각해서 연구를 안 하고 있지만은 변문을 쓰지 못하면 교서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농포는 16살에 이미 지었어요. 변문을.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이 대학생에서 보기 잘못되어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민족이 한문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모디파이하고 우리에게 맞게끔 적용해서 우리의 주체적인 문화를 형성해온 과정을 문화사적으로 접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이 국왕이라고 하는 권력을 통해서 어떤 이념을 구현하고 조적으로 또는 국왕의 권력에 반발한 이런 것들을 문화사적으로 설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는 뭐 전부 다 보면 변문은 이건 필요 없는 글이다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변문을 안 지은 사람은 문학적으로 열등한 사람이에요. 변문을 못 지게 되면 뭘 못하냐면 상냥문을 못 지게 돼요. 이 상냥문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보면은 음식점 같은 데서 상냥문 흉내내고 있지만 대개 이건 일본식 동찰이고 원래 상냥문은 들보 안에다가 의식을 한 다음에 상냥을 한 다음에 말아갖고 괴에다가 한어에다가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게 반대인데 것도 있고 없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상냥문을 못 친다는 건 뭐냐면 속칭 말하자면 현대적인 관점은 문화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이 상냥문을 질 수가 없어요. 아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한문을 많이 해도 상냥문을 지은 사람이 별로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반드시 한 지역에서나 학과에서나 문중에서나 국가에서나 중요한 문학적인 기능을 하는 사람은 상냥문을 지어요. 그게 별문이거든요. 근데 농포집에 이 상냥문이 없어.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당시부터는 상냥문이 굉장히 많이 지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농포가 이 학문적인 이런 그 위세 그리고 더군다나 환경노조에 끼친 여러 가지 민준호도 얘기했듯이 교생들을 기르고 양성하고 학문을 갖다가 발전시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지역에 학당을 짓거나 뭘 했을 텐데 다 상냥문을 지었을 거란 말이에요. 농포가 그게 남아있죠.
근데 수습이 못됐다는 그거이지만 이 변문을 지은 걸 보고만 하더라도 이분이 대단한 문장가로서 이미 16살은 확립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퇴계 이황 선생도 그렇게 도학 선생이지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서울에 있을 때 명종 때입니다. 이 경복궁에 가시면 아시다시피 근정전주에 이 세종이 지붕하던 곳이 사정전이라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물이. 사정전하고 경복궁에서 제일 중요한 그 동궁의 거처대가 아니겠어요? 그게 웬일인지 불에 탔어요. 그 역사기록은 왜 불이 나는지 알 수가 없는데 불이 나가지고 1년 동안 그 연구를 했습니다. 재건을 했어요, 건축을. 건축을 해서 상량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상량을 누가 지었냐? 퇴계 이황이 지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학자하고 문학이라는 것은 별개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근대이즘은 학자와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어느 학자가 다 국가를 위해서 활동하지 자기 혼자서 뭐 이렇게 현대 문학처럼 말이죠.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농포의 이 초기에 이 과학력에 대해서 연구 조사한 걸 보면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초기에 썼던 시문들이 남은 걸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방목에 의해서 생원과 진사과를 같은 해에 합격을 하고 문과에까지 빠른 시일 내에 합격한 이걸 보게 되면 이미 본인의 그 사상과 학문적인 경륜을 국가를 위한 문장을 짓는 데 충분히 활용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입증이 되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제 5페이지 밑에 있는데만 쓰는 것이 장원을 했다. 이것은 물론 윤진원의 신도비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신도비 환경원에 이런 데 나와 있지 않지만은 연구에서 그 지역이 없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14대가 왜 중요하냐면 요 전해 지은 뭐 7살에 지은 건가 9살에 지은 건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미 그 당시에 과체라고 하는 과거 시험용 그 시형식을 마스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과거 시험에 대한 연구 저희 고려대학에서 한 4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이 당시에 어떤 시험을 마스터해야지만 본인의 사상과 학술적인 경륜을 우리가 담을 수 있는가 이걸 과거 시험에서 본 거거든요. 근데 중국하고는 달리 우리는 세종 때에는 원래 당나라 때 했던 거지만 시분배율이라고 하는 한시를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이 바로 제가 이 선조연간, 명종 선조연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이상하게 연구할 기회가 있어서 그동안에 좀 봤는데 거긴 뭐 송강 정처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만 이런 분들도 당파를 떠나가지고 전부 다 뭘 연습을 하고 있냐면 장편고시를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농포집에 있는 그 초기의 글들이 보면 이 장편고시들이 많다. 근데 이 장편고시는 우리가 김삿갓으로 알려져 있는 조선 후기의 과시하고 형식이 달라요.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아주 문화사적으로 밝히지 못한 건데 왜 장편고시를 바뀌었고 장편고시가 뒤에 흔히 과체시 행시라고 하는 걸로 언제 국가적인 그런 규율에서 바뀌었는지가 이게 8년이 안 나 있어요. 그 영종조 시대 가면은 완전히 다른 형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김삿갓이 떠나다니면서 지었다는 시가 상당한 그런 뭐 해학적인 시가 아니라 과체시가 많아요. 그런 18구. 18구는 우리나라에서만 부르는 말인데 36구를 말해요. 18개 문자를 사용하고 7글자를 지어야 되고 대단히 아주 형식이 엄격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식구에마다 그냥 한자를 늘어놓는 것이 아니고 평칙이라고 하는 아주 까다로운 규칙을 지켜야 돼요. 이게 중국의 시에 없는 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농포 시절에는 여기 있는 작품들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과체수에 연구했던 것하고 똑같은 형식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남이 조작할 수 있는 시가 아니에요.
그 시문의 유거로서 있던 것들이 초기에 편성되기도 하고 또 집안에 있던 것들이 적어도 1890년대에는 이것이 또 수술이 되기도 일부는 했다는 거죠. 다 온전히 남아있지 않죠. 간단히 말했을 때는 이거는 칠원고시로 짓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이 당시에는 오원고시로도 했던 것 같아요. 아직 오원을 했는지 칠원을 했는지가 확실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중국의 고사나 중국의 시문, 뭐 이태백 시라고 좋고 두 곳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시구에서 시험을 보는 사람이 한 글자를 정해야 돼요. 한 글자를 정해갖고 요게 몇 번째 어딘가에는 반드시 그 글자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장편에 이게 뭐 18구,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대개 18구도 있고 뭐 20구까지 나오는 경우죠. 뭐 청년유교 같은 경우는 더 장편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분들이 쓴것이에서부터 이 성균관에 가고 하는 과정 속에서 연습했던 시민들이 이 장편시에 중국의 고사를 이용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다 한국의 어떤 상황을 암시하고 있어요. 굉장히 옛날 분들이 참 그렇게 훌륭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까다로운 그 형식에 맞춰가지고 딱 짓게끔 해놨는데 하나의 문자를 사용한다. 7원. 와, 보통 그 농포가 이게 이제 쓴도시를 합격을 한 이후에 상징을 하고 문과하는 과정 속에 연습했던 것인지 아니면 이게 학교에 들어가서 지은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농포집에 그러한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이 임진왜란 이 전후를 했던 사람들의 다른 문집에 있는 것하고 형식이 일치하고 있다. 그래서 농포가 짓고 있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모아갖고 지금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어떤 시험 문제가 실제로 나왔고 어떤 때는 연습을 했고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바로 선조의 임진하는 전기 이걸 목능성사라고 말을 하지만 사초가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 동결결이 사초가 없어진 분이 농부하고 생진에서 시험을 같이 봤던 분인데 이분이 피난을 하다가 파묻은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식년시나 이런 기록들도 상당히 누락된 것이 많고 그래서 이 선조실록을 특히 임난 이 전후 이 시기에 있는 기록들을 볼 때는 이것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 건가 하는 게 다 사학의 아주 굉장히 초유의 문제거든요. 바로 이번에 아마 이 계보연구에서 연구하는 16, 18세기 여러분들을 연구하는 이유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료를 충실하게 해야 되는데 사료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 문과 중시에 장황한 사실을 이거는 초반권의 문과 장시에 문관 정시라고 중시라고 되어 있죠. 이거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실록에 보면 선조실록에 이력이 그 해에 시험 봤다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그 해가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 광해군이 세자가 됐던가 그런 해인데요. 이런 그 해에 여러 시험들이 있는데 왜 이 중시만 없을까? 그럼 이것은 회의할 것인가? 저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아요. 초반권에 이미 들어가 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기록들, 바로 이 과한력을 볼 때 이 젊은 시절에 시문과 학술, 이 시를 짓는 것은 단순하게 시를 짓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무슨 중국 고서를 바삭하게 알아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에 비판적인 접근을 해야 되고, 학문적으로 토론을 해야 되고, 어떤 이념을 가져야 돼요. 주제가 없는 거는 그게 될 수가 없잖아요. 오늘날 논술인데, 다만 그 논술의 주제를 중국의 고서나 중국의 시문이 많고, 가끔 우리나라의 인정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한다든가 하는 경우는 있지만, 중국 것을 사용하면서 충분히 바로 당대 상황을 개선할 혹은 당대 상황을 칭송할 그런 내용들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과시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러한 형식들의 시문을 지었다. 또 이분이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생진학교로 하고 문과에 합격했다. 또 응제 시문을 많이 지었습니다. 응제라는 건 뭐냐면 국왕이 계속해서 측근 문신들한테 이 과제를 주어가지고 시도 짓게 하고 책문도 짓게 논술이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이제 시키는 겁니다. 이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잘했어요. 이게 정조대왕이죠. 선조도 그걸 많이 했어요. 근데 이런 응제에 대한 기록은 선조실록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동시대에 다른 민들이 했던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종합적인 총보를 만들어야 돼요. 총보가 지금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의심스럽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농포지를 보게 되면 응제시는 상당히 많이 작성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승고시에 장원했다는 그 시대가 달 밝고 꽃이 또 황혼이다 하겠어요. 이거는 중국의 시를 들어가지고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 시가 가지고 있는 가지고 커너테이션, 함축이 많단 말이에요. 이걸 함축을 이 어린 나이에 14세 때 했다면 이것을 완전히 용해해가지고 시를 썼다는 거잖아요. 지금 시를 보더라도 엄청나요. 한시가 번역을 해서 하면 쉬운 것 같은데 시를 지으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주제가 주어진 시를 그 글자를 하나 뽑아가지고 많이 씁니다. 저는 조선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매일 이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면은 문해록이 있었다고 하죠. 이 문해록 같은 것이 참 필요한 자료 같아요. 초기에 더군다나 북도 평마사로 갈 때 그 환송했던 사람들 명단들이 나오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자만 써 있거나 호만 있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분들의 초기를 형성했던 인간관계는 뭔가 하는 것들을 이 문해록을 통해서 또는 그런 송별식을 통해서 구성을 해야 하는데 그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거거든요. 또 자료들이 모르게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그 이제 생진 때 합격하는 것은 뭐 몇 등 한 것까지 지금 삼화 방목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확인이 되는 7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제교로서 그리고 이 지음교로서는 지금 중전 의인왕후의 병환으로 사면령을 반포하는 것을 지은 것들 이 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이 초반본하고 중반본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는데 제가 이거를 뒤에다 분석하는 건 이게 완전한 변론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시대에도 심지어는 대지학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문장을 책임지고 학문을 책임진다는 분도 변론을 잘 못 지어가지고 퇴장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그 위작을 본 후대 사람에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겠어요? 이건 변론입니다. 완전한 변론. 그리고 7살 때부터 아까 말씀드린 이미 과체 치러온 것과 유사한 형식의 온 것을 지었고 다 이런 오관불급 하나색 이런 다 씻고 싼 거죠. 근데 이거 음풍농을 하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이거 주로 의미를 파악을 해서 그 시에 녹여내고 그 시에 장편을 씌워서 지어낸다는 게 어떻게 7살이 가능했을까? 그런데 이 당시에 굉장히 천재적인 분들은 7살에 이렇게 했고 16살에 과거시험을 봤어요. 변문을 썼어요. 변문의 과거시험이 표전이라고 하는 중국에 보내는 그 형식 그림인데 이 형식의 글로 16살에 본 사람들이 조금 있어요. 그 농포도 바로 그러한 천재적인 몇 분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분을 단순하게 무인이냐 그러니까 문물을 겸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 그런데 그것도 장자의 예를 들어가지고 완전한 달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 과장이 아니에요. 어떻게 7살 때 이거 했을까? 그래서 그 예를 들어보면 8페이지에 있는 이런 글들은 기둥에 제한다 또는 상수가 무정하니 애도함을 얻지 않을까 옥교를 3번 들어보이다 융중에서 사지하 유발하다 운대가 어찌 조대를 없다. 제가 거기다 25, 26, 27, 28, 29 주석을 가는 것처럼 전부 다 그 당시에 봐야 될 논술을 하기 위해서 혹은 시를 짓기 위해서 봐야 될 교양 서적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이 제목을 제주 그런데 제주이 이게 무슨 소리지? 요새 그 수능 시험보다 모의고사가 훨씬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보면 이거 사기의 이 삼화상렬전이구나 이런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제목만 보고 딱 알고. 그럼 이것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고향을 떠날 때 성공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다. 이 성공이라는 건 그러면 단순한 명예직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돌아오지 않겠다는 그런 사나이 다장으로서의 장대한 뜻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게 이 제목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중국의 사정은 그럴 때 한국의 사정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 유추가 돼야 글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요새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보면 제목에 치원 도시에 소리성자만 있는 글자가 있는데 또는 제목이 누락된 것도 있어요. 이거 보면 상당히 높아지고 편성할 때 어렵게 이 제목이 뭔지도 모르고 또 한 글자만 또 해놓고 하는데 이거 보게 되면 형식상으로 봐서는 전부 다 제목에 복수의 글자가 있으면 그 중에서 글자 하나 택해서 뭐 6번째 놓거나 8번째 놓거나 그런 형식으로 지은 일치된 거라는 것. 따라서 노포지오 편찬하는 분들이 이것들은 같은 종류가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목은 모르겠어요. 이런 형식을 아까 말씀드린 것이 부대의 문체가 아니라 요 선조연간에 아까 제가 여러 번 분들의 이런 글들에도 공통되어 있는 양식이에요. 그런 양식을 완전히 지어서 바로 어린 나이에 이미 그 당시 봐야 될, 즉 논술을 하고 이 국가 정책을 갖다 이끌어 나갈 때 어떤 인형을 가지고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다 숙련했기 때문에 이러한 시를 쓸 수가 있어요. 이건 시는 시가 아닙니다. 이건 다 논문이에요. 그리고 16살 때 지은 이것이 이제 참 대단한 건데 송나라 정종경 산효가 자신의 온 가족을 보이고 악비를 보호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상정하여 지은 점. 좀 긴데 악비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시된 조선 전기 세종 때부터 아주 중시된 인물이죠. 사실 고려 때부터 고려 말서부터는 악비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그 후금과의 전쟁 이럴 때 후금이 아니라 금나라죠. 죄송합니다. 금나라 때의 전쟁에서 북송이 이제 망해서 남송으로 쫓겨갔을 때 그 전환기에 이 그 금나라를 갖다가 빼앗긴 땅을 갖다가 찾아야 된다고 애쓰다가 결국은 역적으로 죽게 된다면 이 악비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국가 영웅으로서 우리나라는 특히 중국보다도 더 숭상되거든요. 그러니까 선강 뭐 행실도나 이런 데도 이렇게 들어가고 말이죠. 근데 그것을 가는데 아주 지역적인 거예요. 저는 이 김수습의 시에서 이 악비를 한 4~5편 그 악비를 다룬 여러 문체를 제가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 지금 자기 집에 있는 우리 집 가족을 걸고 하겠다. 우리 집 노비를 다 죽으라도 내가 하겠다. 이 사람은 영웅이다. 이렇게 했다는 것도 그것도 종실에서 했다는 거예요. 이 종실이라는 게 조사녀 이름도 어렵죠. 근데 이거를 16살 분이 완벽하게 지었어요. 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상에서 이런 것을 가정에서 이게 우리 문학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의라고 하는 게 이런 건 사실은 없을 수 있지만 이런 걸 가정에서 전을 지어라. 이 아까 보면 전이라는 게 표전이라는 게 제일 어려운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선 후기가 되는 이제 학자들은 이런 거 쓸데없는 거라고 이걸 하지 말라고 그러지만 그런 국가적으로는 우리는 외교에서 당당하게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우리 문화적인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이 표전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16살까지 완벽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 고사, 저는 굉장히 지역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송사를 완벽하게 읽어서 그것을 전체를 읽지 않으면 모를 내용을 가지고 구성했다. 물론 악비가 이렇게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이러한 종실의 사람도 자기 가족을 걸고서까지 보증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사람이 처형되고 말았지만 이라는 그 슬픈 과정을 거기다 썼어요. 제가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그 좀 자잘한 겁니다만 그 평칙을 거기다 한번 써놨어요. 이게 아주 어렵습니다. 이거는 앞에 서두 부분은 좀 빼고 중간 부분은 대꾸를 많이 써요. 대꾸가 그런데 A하고 A-일 수도 있지만 AB, A-AB로 이렇게 복수로 대꾸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교차되면서 이 구의 끄트머리에 있는 글자들을 평칙을 가지를 놓느냐 반대를 놓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교차돼요. 완벽하게 했어요. 16살. 그리고 이 고사를 완벽하게 했다는 것은 바로 이 충분 애국이라는 정신을 이러한 그 난해한 식으로 담아보고 열심히 마스터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제교가 되었을 때 여러 가지 교서를 연문으로 지을 수 있는 소양을 16살이 먼저 마스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 창원을 쓸 때 허균을 이쪽으로 복주된 다음에 허균에 대해서 성토하는 글을 썼잖아요. 다른 분들도 많이 썼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 지방관들, 문관들한테 다 너희들 이걸 써라고 아마 반사문을 내린 다음에 이걸 갖다 썼을 겁니다. 근데 농포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마치 농포만 그 허균을 갖다가 아주 역적으로 모르고 같이 되지만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 광해군 때 허균을 죽였을 때 그 허균의 제목을 낱낱이 씌운 것하고는 달리 그 국가의 역적이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토벌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거기다 초점을 맞췄어요.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분은 뭐 쓰지 않는 분이에요. 아까 얘기한 그 이름에 믿을 붙자 허라고 하는 것을 이 글에서도 실천한 분이다 이겁니다. 빈 글을 쓰는 분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런 겁니다. 아마 지방관, 문신으로서 지방관이 된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걸 쓰게 하죠. 이건 뭐 영조줄 때 사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수상 페이지에는 아마 지지교수나 쓴 글이 과연 뭘까 그렇게 됐지만 제가 14페이지, 15페이지에 분석을 해놓은 것처럼 거기다 평치는 않았지만 이것이 완전한 병입니다. 쉽게 쓸 수 없는 글을 선조 대신에 이렇게 써서 중전 몸이 회복됐으니까 사면령을 내리는 거죠. 축하해. 그거를 썼을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 한경도 병마평서로 간 다음에 이 쓴 글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그 뒤에 선조실록에 그래서 16페이지, 17페이지 공개할 때도 요거 해 기록이 아주 부실해요. 선조실록이. 그래서 제의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뭐 가뭄이 들고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것이 임금이 이제 그 자기를 자책하는 소를 쓰게 되거든요. 이걸 자책하는 글을 쓰게 되는데 그 누가 쓰면 지제교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거 너퍼 선생이 쓰지 않은가 싶어서 실을 봤는데 저자명이 나와 있지 않아. 그래서 확인을 못했고 두 번째는 이건 변문이 아니에요. 그냥 고문이야. 지금 말하자면 농포는 변문으로 된 것은 아마 농포가 썼다고 제가 이 시기에는 볼 수가 있는데 이 고문까지 고문은 뭐 더 쉬우니까 못 쓰는 건 아니지만 이건 작가명도 보면서 지금 퀘스천 마크 붙여놓은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나오면 누가 썼는지 또 다른 자료가 나오면 작자명이 다른 데서 나오게 되면 그분 거로 가야 되겠지만 이렇게 그런 선조 전력이 부실하지만 상당한 왕의 교서라든가 자기소, 자책하는 그런 같은 이런 것들을 선조가 임진왜란에 많이 썼거든요. 다 지제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주목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응제시가 아까 이제 있었는데 영상 응제, 춘첩 응제 이런 것들 이제 뭐 입춘이 더 나온다든가 무슨 원단이 더 나온다든가 이런 쓰는 건데 두 편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 이건 저희가 간단하고
언제 썼는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대를 우리가 연구해서 확인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7페이지에 보면요. 문과의 중시의 장황을 했고 명나라 사신들의 수창, 성결사 사입니다. 여기에서 아까 문과 중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명나라 사신과의 수창인데 이것은 제가 21쪽에 그림을 표를 드렸듯이 선조말 광해군 시기에 황하집에 대한 그 편찬을 현재 볼 수가 있어요. 광해군 때 한번 전부 다 앞에 그 세조 때부터 나왔던 것을 전부 다 이제 한번 묶어서 했고 또 영조전 때 또다시 가는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걸 보고 있는데 이때는 중국에 이제 사신이 오게 되면 압록강까지 가지 않습니까? 가서 그것을 이제 적반사라 그래가지고 사신이 가게 되고 또 이제 서울에 들어오게 되면 이분을 또 예부에서 예주에서 맞춰가지고서 접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시를 잘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이제 뽑아가지고서 사신을 구성하게 되고 사신이 직거하기서 못하기 때문에 종사관을 뽑게 돼요. 종사관. 그 종사관의 명단들이 이제 보면은 그 황하집에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표를 다 만들어 봤는데 공교롭게도 이 중국 사신하고의 종사관에는 농포의 성함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상을 당했어요. 당연히 상을 당한 중에는 종사관이 차출돼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 주직원이라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상복을 벗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 한강으로 갔을 때는 종사관 이외에도 이 한강에 선유를 했기 때문에 선유를 할 때는 차출되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황하집을 나중에 이제 간행해서 바로 이제 압록강 건너가기 전에 중국한테 이제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선물이자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이렇게 위대하다는 걸 보여준 문명의식에서 황하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 뭐 아부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신들한테 우리나라에 오는 사신한테 격에 맞게 보내라 이런 얘기예요. 옛날 사람들 참 대단해요. 그걸 누가 먼저 세종이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황하집은 세종 때 만들었지만 그 겉으로 보기엔 중국 사람들이 너희들 뭐 아부하려고 만드는 이게 아니고 그 전에는 보면은 막 세종 때는 우리나라 출신 고려 때 환관들이 오기도 하고 말이죠. 무인도 막 보내고 그 중국 애들이 오는 애들이 보면은 좀 말하자면 좀 견식이 있는 사람들이 안 와가지고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막 금강산에 부처도 불상도 달라고 그러고 말이죠. 꼼짝없이 줬죠. 그런데 이 시문을 짓는 사람을 우리가 창화를 시키는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오는 사실을 격을 높여야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격이 높은 사람이 왔다는 게 주직원이거든요. 근데 주직원하고 공교롭게도 농촌은 상중이었기 때문에 황하집에 들어가 종사관으로 합당하지 않았다. 근데 상복을 벗고서는 이 한강변에서 선유를 할 때는 시 한 수 처음한 게 있는데 해석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또 주직원이 언제 교환했는지 이런 것도 따져보면 또 진위가 더 밝혀지겠죠. 저는 충분히 상중이 아니라 종사관으로 가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상하게도 아까 그 시장이나 신도이나 이런 데 농포가 성절사의 사신, 정사로 갔어요. 정사. 그런데 이상하게 사은사의 부사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사은사의 부사로 갔다가 돌아오는데 다시 성절사로 확연히 간 게 아닌가.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집의 시민들이 이게 시체들로 이렇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을 쪼개가지고서 맞출 수가 없어요. 이제 좀 시간이 되면 그걸 해야 되겠죠. 그런데 다행히도 선조실록에 보면 농포가 성절사에 정사로 갔다 왔다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서장관이 누구였다는 것까지 이름이 밝혀져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제가 보면 이것은 민준한테 가장을 줄 때에도 가장이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절사행이 누락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은사의 부사라서 오해되어서 기록이 됐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서 몇십 년이 지나서 그 가장을 해야 되니까 자료가 부족하지 않겠어요.
근데 성절사 사임을 한 건 선조실록에 어마어마하게 실려 있어요. 다만 이제 돌아올 때 우리가 이제 몸수색을 다 하고 이렇게 책문에서 이렇게 하는데 아마 그때 그 완전한 그 검토가 끝나기 전에 왔다 그래서 좀 뭐 견책성 발언이 있긴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당시에 성절사가 정사였다, 정사. 책임자였죠. 근데 사회에 누가 가느냐? 문장이 또 하는 사람이 가게 돼 있어요. 여기서도 농포라는 분이 임진왜란 전에 또는 임진왜란 이후에도 문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증거죠. 자, 그래서 그거는 그 내용 그 뒤에다가 그리고 이 성절사 나갈 때 아예 차철호라는 분이 아주 중요한 친구인데 이분이 아예 성절사 정자호에게 드린다라는 장편의 시는 아니었잖아요. 성절사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절실록에서 기록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인집의 기록에도 나와 있는 거를 예전 연구를 할 때 이걸 놓친 거죠. 이거는 굉장히 정정돼야 될 중요한 상황. 책임자를 마찬가지. 그리고 이런 그 응제문, 관광문, 의작 변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거 하나만 제가 드리니까 28쪽에서 29쪽에 보게 되면 자, 허균이 복되던 것을 화려하는 전문 어떤 말씀드린 게 하나 있었고 여기 보면 변문의 수가 원래는 초반부에는 4편만 있었는데 증가했어요. 근데 이 증가된 것에 대해서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형식으로나 이런 걸 봐서는 농포가 아니면 짓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초반부에 있던 그 중에 아주 제가 주목하는 것은 집현전 지인 팔중도 전야입니다. 집현전에서 팔중도의 그림을 올리면서 이것을 어떠한 의미로 이런 것을 작성해서 올립니다 하는 전문. 굉장히 그 변령문을 지어야하는 어려운 글인데 이거를 지은 글이 요 시기에 농포의 문제에만 나왔어요. 제가 이 공교롭게도 작년인가에 이 집현전 팔중도에 대한 논문을 써가지고 발표를 했고 책을 내기 위해서 한 권도 묶었는데 요새 출판사를 잘 안 해주려고 해가지고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건 뭐냐면 팔중도라고 하는 것은 세종, 이성계가 저 여진족 하고 싸우고 또는 황성문이가 남쪽에 내려가가지고 외놈하고 싸우고 이런 여러 가지 하고 적들을 싸우는 전쟁 영웅이잖아요. 이 전쟁 영웅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세종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이 팔중도에 대한 그림을 그리게요. 안견을. 근데 안견이 그린 그림이 현재 남아있지 않아요. 숙종 때 그렸다라고 하는 그림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제가 보기엔 위작 아니면 더 후대에 남아있잖아요. 그 그림까지 확인했어요. 그런데 요 선조 말인지 광해군 때인지 바로 이 팔중도를 가지고 이 전문을 쓰겠다. 이 그림은 임진왜란 때 없어졌다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 숙종 때 제재다. 그 사이에 광해군 때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전 왕들이 했던 것을 전부 다 사실 재해석을 합니다. 광해군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래가지고 인조반조하고 여러 가지 그분에게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덮여있겠죠. 용비어천가라고 하는 것은 재간하는 것도 광해군 때거든요. 근데 이 팔중도도 아마 그때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신들한테 이 팔중도를 집현전에서 당시 집현전이 있지 않았잖아요. 집현전에서 세종 때에 팔중도를 바치는 것을 상상해서 전문을 쓰라는 명령을 내린 거죠. 근데 그거에 난 작품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 농포집에. 이거는 바로 팔중도에 대한 글은 그래서 용비어천가가 아주 중요한 글인데 이 용비어천가를 전부 다 국왕의 아첨하는 글을 생각하면 연구를 별로 안 해서 그런데 그거는 무한한 정보가 담겨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백두산하고 관계될 때에도 백두산하고 관계될 때 백두산
북쪽의 두만강이 우리 영토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설명해 줄 수 있는 자료가 용교천가예요. 때문에 이성계의 조상들이 거기 녹두도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광해군도 바로 이러한 이 후금들이 뭐 흥기하고 명나라가 쪼그라들고 하는 이런 위기의 국토 문제를 생각해서 용교천가를 재발견하는 거고, 아마 그때 이 팔중도를 상상해서 쓰라 하는 전문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완전한 변론입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고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농포가 이 북쪽에 가가지고서 이제 의병을 모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의병을 모을 때 첫 번째 대상이 누군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두 편인데 연고에는 한 편만 지금 남아있다고 되어 있어요. 경문과 같은 거죠. 근데 이건 뭐냐면 우선 각 지방에 있는 그 수령들, 이 사람들도 지금 불안해. 그러니까 사실은 분사된 그 농민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경문보다도 그 지역에 있는 읍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한테 대상으로 해야 될 경문은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됐을까? 놀랍게도 경문을 변문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 대규모 수령들은 과거 시험을 하고 병문을 공부한 사람들이고 이게 어려운 문체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병문을 쓰기는 어렵지만 이걸 읽을 때 의미가 아주 명확해요. 전거라고 하는 옛날 고사를 끌어들이는 것은 어렵지만은 구를 끌어내는 게 쉽다 이런 거예요. 틀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라 시대 때 금속문이라는 건 다 변문이거든요.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농포는 이거를 가지고서 국가적인 글을 쓰는데도 사용을 하고 이러한 그 응제물도 사용을 하고 심지어 전쟁터의 경문에서도 변문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변문은 이게 되게 어려워서 이게 힘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거기 든 정의보도를 보니까 그렇게 주석을 달 필요도 없는, 그러나 그 사람들 볼 때 이것이 웅정하고 장엄하고 그거 가지고 내용을 주제의식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변문을 작성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변문은 또 지은 사례가 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요컨대 변문 예찬론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체를 우리가 한문이라고 하는 하나의 문체만을 생각하고 뭐 강송공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아니라 가장 높은 데에 변문이라고 하는 문체가 있어요. 이걸 장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강송공문이 있고 또 불교 한문이 있고 거기다가 농포에 보게 되면 장계들이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두가 붙어 있잖아요. 이두가 붙으면 한국식 한문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 정말로 이 관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다양한 문체들에 대해서 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농포 지금 자료는 적은데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거기다가 첨가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문서학에서도 농포 지금 주목하는 이유는 되게 문집에 들어갈 때 고문을 변개한단 말이에요. 마치 그 한국식 한문은 좀 저급한 걸 생각했는지 아니면 의미 전달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전부 다 그걸 뒤에 후손들이나 문중에서 또는 문생들이 개작을 해요. 그런데 농포는 여기 있는 자리에 전부 다 이동문이 그대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문집인 것 같지만 이 안에 풍부한 여러 문체들이 이분이 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아, 그것들은 다 서기관들이 써준 게 아니라 서기관들도 그 내용을 검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정조 때가 되면 정조가 심지어 판을, 그게 사형수 같은 판을 왕이 직접 재결을 해야 되니까 판을 정조가 직접 줬어요. 이두에 이두. 그러니까 이두를 이렇게 쓰라고. 우리나라의 관리들이 과거 시험을 보면 전부 다 이 한국식 한문, 맞아 문서를 갖다가 몰라. 여기 법정문의 문서 같은 걸 모르니까 지방만에 가더라도 아전한테 맨날 휘둘리니까 너희들 공부하라 이거예요. 그 정조는 직접 판을 쓰고 심지어는 왜 너희들은 문벌 귀족으로서 마치 행사만 하려고 그러고 그런 한문을 쓰지 못하냐. 야단을 치거든요. 근데 농포는 스스로 다양한 문체들을 장악을 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이 자료상. 저는 형식주의자가 아니에요. 저는 형식과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불균형 속에서 어떻게 일치해 나가냐 이 투쟁의 역사라고 보거든요. 이 형식을 장악하지 못하면 고전 문학을 할 수가 없어요. 농포는 이 형식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시대에 필요한 것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35페이지에 있습니다만 국권의 장계와 수행에 올린 첩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두가 붙어 있고 뭐 35페이지에 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올린 보첩을 갖다가 인정을 안 하고 관할 쪽에서 올린 걸 해야 된다 해가지고 갈등이 있는 건 다 역사적으로 아는 얘기고 그래도 이 문서를 보게 되면 얼마나 절절하게 본인이 이 타인의 모함을 받아 끝내 무거운 죄에 빠진 사람들의 앞길을 생각을 했겠죠. 젊었을 때 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현대 철학적인 그런 말하자면 해석할 수 있을 정도의 글들 그냥 붙였어요. 마지막에 정말 아주 애타는 풍경을 붙였어요. 근데 그것도 한국식 한국으로 이두가 붙어있는 겁니다. 국어학자가 되는 거죠. 30초부터 제가 하나의 제안이기도 한데 여기 보면 임진왜란 전부터 임진왜란 이후에 임진왜란까지 농부와 관계된 사람은 상당히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같이 공부했던 사람도 있고 또 동방 과거에 같이 합격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평생 같은 끈끈한 인연을 갖는 거거든요. 그분들의 문집들이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으면 더 추적할 수가 있는데 불행하게도 요 시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 문화사에서 자료가 제일 없는 그런 시기예요. 농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상당히 자료가 적다. 차천호 같은 경우는 상당한 자료가 있지만 보게 되면 농부의 약간 성절사라는 걸 그래도 증언을 해줬지만 다른 것들은 농부에게 준 분들이 많이 없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이번에 보니까 인물관계에서는 최리, 차철호하고 같이 개성의 세 사람 뽑는다는 누가 있습니까? 한석봉 글씨는 그 다음에 문장은 최리를 쓰고 이 차철로 시를 쓰고 이 세 사람이 떵떵거렸거든요. 손정환관에 이 바로 국난의 위기에 많은 외교문을 썼던 사람인데 최리하고도 관련이 있었겠지만 최리의 아들하고 이 농포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그래서 특히 농포가 이 한경도에 가서 의병을 일으켰을 때는 그 막하에서 이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 최리의 아들도 동망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불행하게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최리 자신도 뭐 허경의 글에 의하면 집안이 합리했다라는 걸로 봐가지고 이분들 자기 차철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철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던 이런 상당히 어떻게 생각하면 당대에 문화적으로는 뛰어났지만 소외되는 사람들하고 농포가 굉장히 친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의 문집이 제대로 수습이 되지 않은 것도 있고 후대 사람들이 보기에는 농포가 어쨌든 간에 돌아가실 때는 비명에 갔으니까 이분들하고 관련성 있는 것도 전부 다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지만 제가 거기에서 본 것은 송사연하고도 관련이 있더라고요. 동네 부사로 돌아가신. 그러니까 이런 단편적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물 관계명을 재구성해야 한다. 그러니까 농포집이 다음번에 한 거는 이분들하고 농포집에서 수창한 시도 있지만 농포에서 빠진 것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문집에 있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망을 형성해 줘야 돼요. 요새 서양에서는 굉장히 학문적으로 뛰어난 건 커뮤니케이션 이론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어떤 관계망 속에 있는가. 그래서 그분들의 학문적인 경향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농포는 오늘 아마 이 정치문화에 관한 이 개보연구에서 다른 분들 발표하겠지만 다른 분들 전부 다 상당히 관여롭게 활동했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그 문집도 부족하지만 다른 연관 자료들이 많이 말소시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재구성하기가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단편적인 자료들을 모아서 인물관계망을 구성을 해줘야 됩니다. 특히 이 차철로와 이 체립 집안
최동망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관련,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문화사에서 이 최동망도 언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연구도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춘영, 또 허균하고 친했던 분이죠. 후오자가 유명한 분이요. 근데 음식은 처수집에 남아있지만 여기에는 비교적 원포에 대한 점이 조금 있지만 충실하게 남아있진 않아요. 남아있는 걸 가지고서라도 연도를 맞출 수가 있어요. 맞춰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차트에 대해서 4페이지 있으니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게 되면은 이 근처에 그 이름이 빠져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 최동man에서 넘어갔습니다. 하나의 송암계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45쪽에 있습니다. 변료문이라고 써놨어요. 변문이라는 얘기입니다. 함경도 관찰사 겸 순찰사 송암계를 축하하면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누군가 봤는데 오늘 아마 또 연구하신 분이 지적해 주시면 제가 바꾸겠습니다만 송원신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관련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름이 아는 경우도 빼는 경우가 있고 또 잘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보면 이제 품계를 올릴 때 교서가 있잖아요. 이걸 두고 이제 보게 되면 연도가 맞지 않는 연도가 맞지 않는 건 사실이지만 그거는 그 작가가 그 서성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서성. 근데 초반말에 서성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중간말에 서성행이라는 분은 이름이 없으니까 서성이라고 되어 있죠. 이 서성은 왜 그러냐면 나중에 달성서씨로서 정조의 사부, 굉장히 중요한 그 집안이죠. 달성서씨가. 이 집안의 조상이고 그래서 이분이 지재교를 한 건 맞아요. 근데 서성행이라는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중간부하는 서성을 바꾼 것 같은데 1611년 이 무렵에는 서성이 지재교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초반부를 할 때에도 이름이 틀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 교서에 대해서도 송암계라고 지었는데 의도적인 건지 어떤지 이름이 밝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추정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분을 축하하는 글인데도 46쪽에 변문이에요. 변문. 이 짧은 글. 아마 농포는 참 그 어려운 글을 한시시대에 쉽게 썼는데 참 대단한 분이에요. 축하하는 글 이런 거는 뭐 그냥 한시 하나 짓거나 그냥 송서 축하 하서 이런 거 쓰면 되는데 이걸 변문으로 지었어요. 이 지켜였거든요. 그 네 글자 하고 그다음에 국민당 회태지기에 한 다음에 제가 세미콜론 하는 이유가 두 글자가 짝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 전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일부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장편을 지었던 것이.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문정에서 후손들이 남아있는 인물을 짜투리 글자를 모으려고 참 애를 썼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냥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기서 끝날 글이 아니거든요. 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또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는.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사실 이 농포에 처음 접했던 것은 제가 이 금성문에 대한 책을 낸 게 있는데요. 그 이전부터 아마 역사시로서 인명대책인명에 대한 최첨대같이 글에 그 당시에 뭐 번역도 없었을 때 북한에서 번역된 것도 있고 그래서 좀 많이 좀 이상해서 그걸 고치고 나서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1980년대 얘기입니다만 그때 그래서 이렇게 참 대단한 분을 이렇게 알아주는 분이 있었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제가 여기서 첨가한 말씀은 차철로가 정문부의 그 송소에 뭐라고 썼나? 문물을 경한 창문의 노래한 솜씨. 이게 농포를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가장 친한 사람이에요. 그 한문으로는 견문무 착윤노라고 했어요. 문물을 경한 창년.
수레바퀴를 깎는 사람이다 하는 게, 수레바퀴 깎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장자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솜씨가 좋아서 신기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만이 아니라 문이라는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번에 설명일 거라서 16세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의작의 전을 보게 되면 동시대 어떤 문인들보다도 가장 어려운 한국 문체인 원령문에 통달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선시대 문인은 사실 국가에서 뭔가 의미 있는 글을 쓰면 이걸 대문자라고 합니다.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가를 위해서 올리는 거, 자기 명성을 이름을 올릴 뿐만 아니라 뭔가 국가를 위해서 기여하는 거, 이것을 가장 높은 이상을 삼고 있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중체가 구비돼야 돼요. 이게 일본이나 중국하고 다른 경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문집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문체, 시형식도 여러 가지고 산문 형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스타일로 봐서 아까 말씀드린 병문도 있고 고문도 있고 한국 한문도 있고 심지어는 불교함도 있다는 걸 지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여러 가지가 또 있지 않습니까? 아까 표정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묘지문도 써야 되고 상황도 지어야 되고 이런 문체를 다양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체구비한 문학입니다. 그런데 농포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시양식은 들어있지만 병문까지 들어있지만 가장 중요한 서반문이 없어요. 서반, 서찰, 관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책을 지었거나 남이 시문을 써주거나 그 서발문을 써주거나 서문을 써주게 돼 있죠. 거기에 인생 철학이 되고 좀 더 문화적인 그런 자기 관념이나 사상이 들어가게 되는데 서발문은 한 분도 없다. 완전 스스로 그 다음에 대체문이 없다. 아까 문과 중심을 봤다면 대체문을 시험 봤을 거고 문과에서도 대체문을 봤습니다. 논술 시험 대체문이라는 게 바로 국가의 시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논술문인데 이것이 없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상량 집을 짓거나 했을 때 그 집지는 의미에 가득한 문화사적인 의, 문명사적인 의를 담은 그 문체를 통달해서 썼을 뿐이 안 나겠다. 문집이 없다는 거죠. 요동문자, 나무를 위해서 써준 비문들, 땅속에 묻은 지문까지 이런 걸 안 써주는 이유가 없죠. 그 이유는 농포집을 그렇게 아쉬운 점은 바로 이러한 수습할 때 이 상당한 중요한 문제들이 빠져있다. 그러나 이번에 능력으로 봐서는 이 중체국이 실력도 있다라고 말씀을 수가 있습니다. 부는 한 편밖에 없어요. 부도 많이 지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뒤에 이 앞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중체국의 그 능력을 보여주는 이 변론과 이런 그 장계 이런 것들을 이게 시험문이죠. 여기까지도 쓸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쓴 글들을 편연에 맞춰가지고 전부 다 재배열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가장 가까웠던 아까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 사철로 치르면 이게 이성길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 전란에 가까이 있던 분인데 이런 그 지우들과의 관계망을 더 충실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수 없는 말씀입니다만 여러 가지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 선조 광해군 때 연구가 상당히 시급하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 고전번역원에서도 이 초기의 실력부터 이 정조 실력부터 새로운 실력을 편성하고 있잖아요. 이러할 때 문포의 그 가운데 확정된 글들이 있을 테고 이런 것들은 그런 실력에 중요한 자료로 언급이 될 수 있게끔 남겨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